우리에게 이 사회민주주의로 발표를 해주실 동지는 최일봉 동지고요. 그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시고 동시에 또 국제연락 간사를 맡고 계신 동지입니다. 최일봉 동지의 발표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민주주의는 개혁주의의 일종입니다. 개혁주의가 좀 더 폭넓은 말이죠. 개혁주의 가운데서 가장 발전된 형태다. 가장 발전되고 일관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없어도 개혁주의와 개혁주의자들은 존재합니다. 개량주의라고 과거에는 불렀었는데 약간 용어가 구태의연하고 좀 경멸적인 함축이 들어있는 듯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개혁주의라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리포미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종류의 그 개혁주의는 주로 사회민주당이 없어도 NGO나 노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민주당을 이용을 해서 개혁주의 정치를 실현하려 해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은수미 의원이나 우원식 전 의원들이 이제 우원식이나 장하나 등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인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실험은 1999년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서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일단락됐다가 근래 정의당의 등장으로 재개됐죠. 역사적 국제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운동이 새로 부상하면 사회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한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1974년에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겨우 7년 만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그 파소크, 보통 신문에서 사회당이라고 그러는 그리스 사회당의 정부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의당이 혹시 3년 뒤에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하는 방식으로 집권할지도 몰라요. 설사 단독 집권한다 해도 저는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은 전혀 아니죠. 레닌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노동자 운동으로부터 출현한 정당인데 자본주의의 원리 원칙들을 지키는 정당이다. 심상정 정의당 그 지도자의 그 말을 빌리면은 헌법 내 진보 이런 거죠. 이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레닌 시대 때는 이걸 부르주아적이라고 다 불렀는데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정의에 따르면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모순된 정치 조직이죠. 예컨대 그래서 정의당은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어요. 예를 들자면은 창원 선거를 치르면서 정의당 간부들은 반문재인 정서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수레를 했는데요. 가령 한겨레 4월 3일치에 따르면 정의당 선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용을 하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진보 진영 표가 느슨하게 이완하면서 자칫 위험할 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정의당 간부들은 앞으로 또 반드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필패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 모순의 사례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문제인데요. 이정미 3월 초 당시 이정미 당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인용을 해볼게요. 박근혜 탄핵 2년을 맞아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과감한 개혁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했고 특히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개혁은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인용 끝. 그러나 막상 선거에서 그때 바로 그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난 그
4월 첫 주에 정의당은 그 탄력 근로와 최저임금 계약안이 국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고 침묵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경사노위 참여 문제인데 이 경사노위 결코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집요하게 다시 이름 바꿔갖고 끄집어내고 또 실패하면 또 이름 바꿔서 끄집어내고 뭐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엊그제 노동조합 좌파 토론회에서 그 경사노위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얼마나 집요한지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민주노총 다수의 그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참여 입장이었어요. 민관정 협의체는 네 번째로 사례로 민관정 협의체는 가장 최근 사례죠. 한일 갈등에 직면해서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한국노총은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안 들어갔는데 정의당은 들어갔습니다. 박원석 씨가 들어갔죠. 자, 이래서 많은 좌파들이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막 비판을 해요.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다라는 이런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비판합니다. 그들은 정의당을 단순히 그저 자본주의적 정당으로만 봐요.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인데 자본주의적인 당이 친자본주의적인 당이다. 뭐 민주당 이중대다. 뭐 갖가지 표현으로요. 즉 그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물질적 토대, 사회적 기반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유물론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물질적 토대, 사회적인 기반을 봐라. 자, 레닌의 정의가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이라는 정의가 괜찮기는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중요 문제에서 그렇게도 모순을 거듭한다면 그 모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특별히 지목해야 하지 않을까? 달리 표현하면은 노동자 운동에서 출연했는데도 자본주의에 충실하다면 노동개혁 가운데 비교적 보수적인 부분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유용한 정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동조합 지도층, 고위 간부층, 뭐 관료층이라고 다 같은 얘기일 텐데 그 계층에 노동 계급 내 가장 보수적인 계층에 사실은 그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그 심상정 그 정의당 지도자도 최근에 그 책이 뭐였지? 잠깐만. 어쨌든 심상정 씨도 오랜 이 금속 노조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수십 년 잔뼈가 거기서 굵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 그쪽에서 선거구에서는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아주 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계속 당선되고 있고요. 다음번에도 틀림없이 그럴 거고 아마 정의당의 내 소수파인 그 양경규 씨도 또 그 공공노조의 위원장이 그 당시에 90년대 말 당시 이럴 때 그 이름은 뭐였더라? 공공연맹이었던가? 하여튼 지금 공공노조의 그 지도자였던 분이죠. 그리고 현재 금속의 노동조합의 그 위원장이나 공공노동조합의 위원장들도 다 정의당 지지자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조 지도층에 기반을 뒀다면 그렇다면 이 계층은 어떤 계층인지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막스주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겠어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자체 제어의 경향이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맞서서 격렬히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감히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집어 엎을 엄두는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투적이고 성공적인 파업일지라도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처럼 투쟁이 흔히 타협으로 끝나게 된다면 누군가는
타협을 이끌어내는 협상을 맡아야 하죠. 누군가가 사용자들과 대면해서 노동자를 대표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대표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1987년에서 7, 8월 대파업이 바로 그랬어요. 그 해에 바로 그 직전에 6월 항쟁이 승리를 했죠. 그 효과로 7, 8월에 노동자들이 대파업을 일으켰습니다. 9월 한 사실 거의 중순까지도 갔어요. 여파가. 근데 7, 8월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사용자들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협상 상대방이 없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많은 노조가 어용이었던 탓에 노동자들이 노조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같은 이러한 계급적 타협, 계급 간 타협에서 협상을 맡는 노동자 대표들의 형성이 노동자 계층의 그런 협상을 맡는 계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전반부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노사 간 타협이 정착하면 협상 전문가 계층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그 노동조합 지도자들 만나면은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쟁을 잘해야 교섭이 잘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교섭이 잘 돼야 교섭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섭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교섭 전문가, 협상 전문가 계층으로서 노조 관료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노사 간 타협의 내용이 아무리 노동자에게 유리해도 타협은 타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착취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결국 교섭하는 대상이 뭡니까? 노동력이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이에요. 착취 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덜 착취당할 것인가, 덜 억압당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착취와 억압 자체를 제거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의 논리는 결국 이 노동자 대표층의 존재 자체에 보수적 경향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특히 1990년대 중후반 동안에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 노동자 대표층이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여러 특권을 누리는 노조 고위 간부층이 되면서 근래 2010년대와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특히 심해졌죠. 이런 보수적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노조 고위 간부들은 대체로 그들이 대표하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후한 봉급과 판공비를 받고 해고 위험에 무엇보다 시달리지 않고요. 착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래서 노조 관료층에게는 노동자 투쟁을 시스템 안에 묶어두는 것이 득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도 잘 알긴 하거든요, 사실은. 교섭이 잘 되려면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우게 하고, 그러다가 사용자가 야, 교섭하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제 좀 잠시 멈춰. 또는 아예 멈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스템 안에를 넘어서지 않도록 묶어두는 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층은 노동자 투쟁이 자체 제어를 잘 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자꾸 그래가지고 길들입니다. 그래도 그래봤자 안 돼. 그래봤자 역풍이 불어.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입증하고 그다음에 환기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일종의 체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은 아주 그냥 노골적인 배신을 자행하기도 하는데 1990년대 말에 IMF를 불러들인 공황기에는 이런 일이 꽤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한편 이렇게 노동운동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노동운동이 정치적 대표체가 필요하다라는 압력이 생겨나요. 흔한 표현으로 말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그런 요즘도 그 말을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이 말이 거의 주문처럼 읊어졌던 얘기됐었는데
기존의 그 자본가 계급 정당들로는 노동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도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배신했을 때 노동자 세력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엄청난 공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8에서 99년 동안에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2000년 1월에 또는 뭐 어찌 보면 1999년 8월 15일에 탄생을 했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이런 등장에는 이중적인 의의가 있어요. 노동계급의 이중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노동계급의 정당이 없고 오직 민주당과 뭐 신한국당, 뭐 지금은 한국당, 그 전에는 또 뭐 새누리당, 뭐 계속 하여튼 한국의 정당들은 이름들을 계속 바꿔가는데 하여튼 그 정당 따위만 있던 그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만 있는 그런 미국의 노동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 유럽 같은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왜 어떤 점이 특히 낫냐면은 사회주의다, 이런 것, 사회주의에 관한 그런 토론 같은 것을 상당히 할 수가 잘 뭐라 할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두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당들만 있게 되면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의제는 먼 미래로 미뤄지고 뭔가 그거는 좀 그 이상주의적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얘기로 여겨져 가지고 그 논의가 그렇게 좌파의 그 정신적인 지평이 확장되는데 그다지 그 좋은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노골적 부르주아 정당만 있는 곳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대표체가 등장하는 것은 일보 전진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이나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등장을 했었던 거는 일보 전진이고, 그리고 그게 특히 집권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일보 전진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혁명적인 그런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아, 뭐 이렇게 그 기계적인 사고로 나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요. 또 그 정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막 싸우는 거는 그 적절하지 않아,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안 싸우고 있고 막 그러면 특히 영국이 지금 그런다는데, 너무도 오랫동안 그 보수당의 집권과 또 그 노동당에서 가장 우파적이었던 블레어와 그 아류의 그 집권을 지난 한 1980년 이래로 79년 이래로 겪어오면서,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자, 사실 인간형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형이에요. 저도 보고 그랬었는데 정직하고 뭐라고 할까, 강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개혁주의적 기반 속에서 활동하는 그도 모순을 계속 지금 심하게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제레미 코빈의 그 매력 때문에 이제 노동운동이나 다른 사회운동 측에서 좌파적 경향이 있는 측에서 이제 제레미 코빈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싸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안 좋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그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즉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막 승리하고 민중당과 함께 승리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뭐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는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몇 개월 더 지나면 어떨지. 자,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골적인 부르주아적 양당 체제로부터 이렇게 비껴나와서 생겨나는 것, 미국의 DSA 같은 것처럼 그런 거는 좋은 일인데, 이런 그 필요성에 따라서 생겨나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일반 노동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노조 고위 간부층의 지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자 대중을 실제로 대변하거나 노동자 대중의 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민주노동당도 정말 그러니까 11년이죠. 2011년 말에 그 참여계 및 노회찬 심상정 씨 등과 이제 통합을 하고 그러나 2012년 여름에 이제 당이 쪼개지는데 그래서 이미 10년 경서부터 그런 진보 대통합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당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졌는데도 참여계하고 통합하는 거에 졌거든요. 그 당 지도부가 처음에. 그런데 또 그거를 갖다가 다음 대의원 대회에다가 안건으로 붙이고 뭐 될 때까지 가겠다라는 태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의사까지 거스러 가면서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그러면서 그렇게 참여계하고의 통합을 추진을 했을 뿐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 같은 게 떠오르게 되면은 일단 스탈린주의 정당, 요즘에 스탈린주의 정당은 좀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옛날 공산당 같은 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 공산당 같은 데는 이제 조용해, 시끄러, 입 다물어, 닥쳐, 하라는 대로 해, 이거인데 반해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방식은 토론해라 그래놓고는 심지어는 때로 지역 수준에서의 막 순회 토론 것도 붙이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당 지도부가 따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의원들은. 그런 일이 사실 민주노동당에서도 한 노무현 말기나 그때 이후로부터 지나면서 특히나 좀 더 두드러지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대중의 통제를 받는 당은 아닙니다. 사실은 노동자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가 곤란한 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미묘한 어조를 넣어갖고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거가 진짜 민주적 통제는 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조 관료층의 노동운동 지배력을 통해서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매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발전하고 집권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제 아나키스트 동지들의 이 분노도 증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조 관료층에 기반을 둠으로써 몇 가지 결과가 빚어지는데요. 그 첫째 결과, 노조 관료층의 세계관을 반영을 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기본 입장이 강령이 개혁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의 목표가 의회 다수파가 되어갖고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간다라는 그런 겁니다. 둘째, 이렇듯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니까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노동계급 대표 행위는 선거와 의회 참여로 축소되고 말아요. 노동자들이 공장과 사무실 일터를 점거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 선거를 통한 의사를 대표하는 걸로 축소되고 말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활동이 선거와 의회 참여가 되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통상 의회제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번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보다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보다는 노무현 정부라던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나 이명박이 권위주의 정부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지도층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막 노동조합을 갈구고 막 그냥 전투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제한성을 가하곤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활동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 그래서 뭐 박근혜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박근혜 등장하니까 뭐 유신 체제가 돌아왔다 막 이런 어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데마고기가 있었는데 아마 친민주당 계열 같은 쪽이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때도 박근혜나 이명박 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였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권 핵심부의 통치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개인적 스타일들이 특히 권위주의적인 데는 있어갖고 체제가 권위주의적은 아니지만 개인들의 통치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약도 받고 그래서 그때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죠. 심지어 이제 통합진보당 중에서 이 자민통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동부 동지들이 주도하던 자민통계는 도려내려고 이제 막 자민통계를 유시민 등 참여계가 이제 노심 씨하고 같이 이 문제 제기를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보당의 당내 선거 그거에 부정을 문제 삼아가지고 부정인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좀 토론도 하고 뭐 개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굉장히 마녀 사냥식으로 막 해내갖고 쫓아내려고 했었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이 마침내 12년 쪼개져 버리고 그랬었죠. 사실 좀 자기 패배적 아닙니까? 자멸적. 만약에 그러질 않고 통합진보당이 제대로 잘 나갔으면 아마 민주당하고 연립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마 2012년 대선에서 집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역동적으로 바뀔 거고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적 정당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기대 같은 것도 거품이 좀 빠질 것이고 그래서 사회주의를 향한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때 깨져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좀 약간 미뤄졌죠. 10년쯤 미뤄졌었나? 아무튼 너무 많은 얘기 사례를 들면 늦어질 테니까요. 이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조 지도층에 기반을 둔 세 번째 결과는요. 셋째 결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정경 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따르면은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뭐 독재 정권들이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뭐 북한은 공산 체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독재 체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어가 너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뜻이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좌파 혁명적 좌파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온건한 좌파 정당과 온건한 좌파 노동조합은 허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자신은 정경분리 원칙을 실현하지 않으면서 뭐 조국을 봐도 알고 뭐 박근혜를 봐도 알고 철저하게 정경 6차 때 있고 부패한데 그러나 이제 체제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강요하는 바는 정경 분리라는 원칙이에요. 즉 노동쟁의는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한정해라.
정치적 문제를 놓고 특히 파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 파업은 지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참 편하게 해주는 거죠. 정치 파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너무 불법이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그 서구의 발전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도 정치 파업이 불법입니다. 놀랍게도. 만일 정치 문제를 놓고 파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 마녀 사냥과 불법 그 처벌의 대상이죠. 가령 조선업, 그런데 이거를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헌법 내 진보니까. 가령 조선업 구조조정의 그 일환인 대우조선 매각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광범한 그 효과를 내는, 경제에도 미치고 이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정치적인 문제인데 권력하고 직결돼 있다는 뜻에서 특히나 그렇죠.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은 대우조선 노동자들로만 국한돼야 함과 동시에 대우조선 회사만을 상대해야 한다. 이게 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이자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소집한 그 대우조선 매각 반대 연대체가 있어요. 거기에 실로 다시 마지못해서 참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문제가 대우조선 노조와 금속노조의 노동조합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조선산업 그 구조조정 문제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쌍용차 점거 파업 때도 이런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사실. 그래서 쌍용차 그 77일의 점거를 화끈하게 지지하고 연대를 구축하고, 마치 1934년에 미국 플린트시에서 GM 자동차 공장의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 미국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을 막, 그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랬던 상황에서도 막 그 서부에서 시애틀에서 막 곳곳에서 글로 몰려들어 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이 경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그 77일 점거 파업 때 그런 거를 사실 국회의원들이 조직을 하고 그랬으면은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때는 특히나 2008년 촛불운동이 비록 패배는 했어도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영감을 주고 충격과 자극을 줬었던 상황이고, 경제 공황이 2008년 가을에 그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그런 그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그 한국에도 엄습해 왔고, 막 그냥 그 엄청난 그 위기 상황에서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싸웠으면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고, 자본가들의 계급의 대안만이 아니라 이쪽에 그 나름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그때의 논리는 정경분리의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 개혁 입법을 만드는 문제 정도로 국한이 되죠. 그리고 이런 정치는 아주 축소된 정치인데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돼요. 구조조정 문제나 탄력 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보듯이 흔히 경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쟁점들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 근로제 문제 이런 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노동자들만의 그 근로 조건, 노동 조건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온 국민의 삶과 관련돼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다 경제 문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 자본가들의 한 몇백 년 전 조상들이 훨씬 똑똑했어요. 아담 스미스 시대나 데이비드 리카도 시대에는 경제학을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카를 마르크스도
자신의 것을 정치 경제학 비판 또는 뭐 자신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정치가 그때의 의미는 이 선거하고 뭐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할 때의 그 정치의 의미예요. 즉 사회적 관계를 그 속에 그 엮여 있는 그런 그 존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관계들의 그 이 네트워크, 그 연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었죠. 그걸 갖다가 이 독일 그 사회민주당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독일 사회민주당은 그 정치를 아주 협소화시켰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회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인간한 문제들을 정치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 문제들이라고 불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 경제학 그러면은 또 케인스주의적인 경제학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협소한 의미의 정치로 정부 정책 이런 또 의회 그 입법 막 그러니까 사회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또 생겨났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 마르크스나 헤겔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말이었어요. 단지 선거, 의회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권력 문제, 사회 전체의 변화 문제, 국가 문제 이런 것이 커다란 문제들이 정치였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경제에서 이른바 경제 문제들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레닌은 정치는 집중된 경제, 응축된 경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될지는 몰라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으로는 구분될지는 몰라도 그거는 분리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주민 문제나 난민 문제조차도 사실은 조직노동계급 민주노총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예요. 껄끄럽고 그러더라도 참여를 해야 할 뿐고, 그러고 여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의 성소수자들의 문제에서도 민주노총의 여성위 뭐 이런 데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연단해서 발언 하나 하고 연대합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동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인데,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걸 현장에서 이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인종차별, 난민차별 등의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문제하고 이간시키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의 조합적 쟁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혁명적 좌파들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좌파들이 현장에 과거에는 있었다가 그저 노동조합 집행권 잡는 데만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에서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현장파도 올라가면 국민파 된다. 이거 아닙니까? 현장파였대, 좌파이고 현장파죠. 였을 때는 전투적이고 그랬다가 올라가면 국민파 되고, 동지들은 이른바 현장 조직, 그 말도 안 되는 이름인데 요즘은 그러니까 좀 의견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꿨나 봐요. 그런 동료들은 다 이렇게 이 박수 치는 데만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그저 하여튼 선거 다가오면은 그걸로 그 노동조합 집행권 장악하는 데만 거의, 그것도 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투쟁에 비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혁명적 좌파들이 또 노동조합 문제에만 몰두하고요. 협소한. 그게 아니라 이런 성소수자 이런 등등의 다른 차별받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도 노동계급이에요. 여성의 다수가 노동계급입니다. 이제는.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이 돼야 한다라는 건데, 정치가 아주 협소화돼 갖고 의미가 완전히 이제 축소되어 버렸죠.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하는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와 경제의 이런 분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런 분리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개혁주의적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조합 지도층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그 원내 지도자들이 모두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정의당 지도자 중에 고 노회찬 씨는 정의당이 노동자 경제투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진보의 세속화라고 부르면서 진보 정치의 혁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회찬 씨를 너무 막 영웅시하는 거에 대해서 노회찬 씨는 물론 분명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에 속하고, 그리고 그가 특히 양심적으로 나중에 약간의 뇌물을 작은 뇌물인데 그걸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보통의 노동자들은 그런 특권 못 누리니까. 그걸 받은 거를 가지고 또 양심에 버거워 가지고 자살하시고 그런 거는 상당히 훌륭하시고 눈물겨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정치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다른 한편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동쟁의에 관여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1905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독일 민주적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자, 왕정 폐지 같은 걸 포함한 그런 개헌을 하자 하는데 노동자들이 왜 노동자의 힘을 사용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룩셈부르크다운 아주 원칙 있는 그런 주장을 했다가 독일 노동 관료 측에 격분을 샀습니다. 정치인이 왜 노동자의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그런 것이었었죠. 자, 눈초리가 좀 따갑네. 빨리 끝낼게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그 기반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어디서나 좌우로 구분되잖아요. 한국노총이라는 우파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이라는 좌파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 안에 좌파 노조 연맹이나 우파라고 부르면 좀 심하니까 온건한 연맹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좌파 내에서 또 좌파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있고 좀 덜 좌파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어디서든 이렇게 좌우로 분할이 되는데요.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또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갖고 사회민주당 안에 꼭 좌와 우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모두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또 나뉘게 돼요. 우 안에서 좀 더 우라고 부르는 것도 약간 무례한 표현이라서 이제 주류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우파 사회민주주의란 말 대신에 주류 사회민주주의 안에도 굉장히 사실 정말 우파적인 토니 블레어 같은 그런 자들도 있고, 조금 덜 우파적인 온건파가 있고, 뭐 좌도 좀 덜 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 코빈처럼 꽤 좌파도 있고, 거의 개인적으로 그러다시피 해요. 좌파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영국 노동당 안에서. 비록 그가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노동당 안에서 좌파들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좌와 우로 나뉘는데, 우와 좌의 특징은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좌는 국가와 사회를 개혁해서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하고 민주사회주의하고 이렇게 싹 단어만 바뀐 건데,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좌파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당 좌파인 진보 좌파, 진보점 좌파는 민주사회주의를 기치로 걸고 정의당 안에서 최근에 당내
그 경선을 했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개혁을 통해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좌파 사회민주주의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만들자는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무한히 확장해갖고 그래가지고 무한히 확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회주의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혁명적 사회주의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대해져가지고 수백만 이거 이상 거대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들 자신이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 자신이 그 지역 수준들에서 계속 자기 대표를 뽑을 뿐 아니라 치안과 행정, 식량 배급 등 교통 이런 것을 그 통제할 그런 지방 권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방 권력들이 그 전국적인 권력을 민주적 권력을 만들어내는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라고 불렸죠. 평의라고 불렸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국가와 충돌을 불사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국가를 분쇄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국가, 노동자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사회주의 개념인데 이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의 그 사회주의적 개념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무한히 확장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가 되냐면은 국유 경제를 그 형성하되 그러나 북한이나 옛 소련과 같은 그런 독재 체제하의 국유 경제가 아니라 국영 경제가 아니라 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 같은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국유 경제를 형성하자 이런 식의 그 사회주의 개념이든 민주주의 개념이든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민주주의의 그 비전은 미안하게도 자본주의가 그 잘 나갈 때는 이 상당히 실현될 상당히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실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스웨덴 모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빠진 그 장기 불황 상태에 빠진 서구 같으면은 70년대 초반부터 그다음에 한국 같으면은 1990년대 말부터거나 아니면 2010년대부터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미안하게도 이런 개혁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몇몇 특정 개혁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를 개조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사회 개혁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 근본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기업의 이사실의 최고 경영 CEO, CFO, 무슨 O 이런 자들과 그 다음에 경찰 간부들, 검찰 간부들, 국정원, 기무사의 간부들, 군대 장성들, 이런 자들이 권력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해도 그걸 바꾸기보다는 자기들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파보단 나으니까 또는 자유주의적 자본가 정치 세력보다는 문재인 같은 그들보단 나으니까 지지를 하더라도 동시에 또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책을 좀 2개 정도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전통과 사회주의라는 소책자고요. 바로 지금 발표해 주신 최일봉 동지가 직접 이거는 쓰신 책이고요. 독일의 100년 전에 독일의 사회민주당 한때는 당원이 100만 명이 넘었던 거대한 사회민주당이었는데 개혁주의 정당이었는데요. 그 내부의 논쟁점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책은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꽤 두껍긴 하죠. 두껍긴 하지만 이거 역시 이제 영국 노동당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노동당의 그 쇠퇴와 성장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면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두껍긴 하지만 역사서고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얘기를 빠뜨렸는데요. 민중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중당은 스탈린주의 정당이에요. 예, 막스주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그런 전통이 끊겨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사실 노동운동은 국제적인 운동이고 이 운동은 거의 200년에 가까운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나름의 라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라벨에 따르면은 민중당은 스탈린주의 정당이고 굳이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친북 좌파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민중당의 국내 정책은 남한 내에서의 그 정책은 사실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적인 정책들을 취하고 그런 노선을 밟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용어는 좀 말하자면 좀 우리로 알고 오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중당은 또 북한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점을 고려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내년 총선이든 뭐 그다음번에 대선이든 뭐든 정의당이나 민중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아까도 그 점은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더 얘기하진 않겠고요. 그러나 어떤 환상도 가지지는 마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마무리를 짓자면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개혁, 좀 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는 계속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노동당이 그토록 우파적이고 그랬었고 완전히 뭐 사람들의 지탄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라크 전쟁을 미국과 주도를 하고 막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당이 죽었느냐, 이 개혁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보당 해산당하고 그랬을 때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듯 했지만 금세 정의당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겨우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저렇게 떠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앞으로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립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단독으로 집권을 하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는 개혁주의 정당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부상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은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재치 있게 비유했는데 일종의 뱀파이어다. 일종의 뱀파이어여갖고 언제든지 죽은 듯 하다가도 부활하고, 심지어 혁명적 상황의 초기에서 오히려 가장 주도적인 정당은 오히려 이런 개혁주의 정당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주의 정당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게 공동전선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협력적인 합동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쟁과 토론을 또 삼가지 않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이어야겠죠. 그 운동을 함께 건설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건설적 방향의 논쟁들을 해서, 그래서 대중에게 입증을,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지지자들의 많은 부분을 자기들 쪽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취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그 예를 들어서 일부 좌익들처럼 뭐 노회투라던가 해방연대 같은 그런 곳들처럼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뭐 또 민주당의 이중대다. 지난번에 그 정의당 후보가 저쪽에 창원 성산에서 당선됐을 때 그 여권연대의 그 승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같이 이 함께 투쟁하는 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그 규정입니다. 예. 우리는 날카롭게 비록 비판할지라도 그들이 노동운동으로부터 출현을 했고 노동운동의 가장 보수층을 대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잘 이해를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거고 아마 정의당은 큰 당이기 때문에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 좌파하고 협력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의당 좌파는 작기 때문에 아직 당에서 한 15% 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들의 청년 조직이나 학생 조직은 캠퍼스 등에서 함께 그 혁명적 청년들과 함께 어떤 제한된 목표를 위해 제한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동시에 건설적인이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겠어요. 건설적인 그런 비판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